네,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입니다. 저는 한 3, 4년 전만 해도 저는 재정을 전공하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제 좀 많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재정에서는 예산을 바라보는 입장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 두 번째 절약자, 세 번째 수문장이에요. 대부분의 분들 관료나 시민 거의 대부분 분들이 소비자의 그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좋은 소비자와 뭐 안 좋은 소비자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절약자의 입장인데 그 소수 뭐 기재부 같은 곳이나 아니면 소수 예산을 감시한다던가 하는 분들이 절약자인데 뭐 숫자는 많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사회 소금 같은 역할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재정이라고 하는 건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는 게 원칙인데 아끼기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슬로건 중에 그거 있잖아요. 덮어놓고 나타가는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이제 포스터가 있었잖아요.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덮어놓고 아끼다가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돈을 못 벌 걸 걱정해서 안 쓰고 계속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 집안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앞에서 이제 기본소득이 왜 뭐 어떤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그리고 이제 구조로서의 기본소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적인 실현 가능성 쪽에 조금 더 저는 이제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아까 예를 들어 30만 원 안을 얘기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단순하고 누진적인 소득세제 이게 이제 아까 앞에 그 윤영경 연구원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일부러 이걸 떼어서 한 이유는 이 액수도 크고 그리고 사실은 조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안에 대해 가장 격렬히 반발하실 분들은 회계사나 세무사들일 것 같아요. 이제 일거리가 거의 없어지겠죠.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공정한 세금 제도부터인데요. 이것이 이제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면 좋은 거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최근 들어서 그 많은 데이터가 집적됐습니다. 옛날 뉴턴이 그런 말을 했는데 거인의 어깨 위에 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에 축적된 연구 결과에 우리는 더 한 발 더 얹어가지고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세금 제도로 한 11조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스웨덴이나 이쪽을 이 보고서들을 보니까 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고 불만이 없느냐에 대해서 복지 때문이 2위더라고요. 1위는 이따 유정성 박사님 말씀하시겠지만 그 공정하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내고 특히 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질투의 날인가요? 그래서 옆집이 얼마를 내는지도 다 공개하는 그런 게 있다고 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복지 정책. 기존의 복지 중에서 기본소득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없애는 복지가 저희가 한 50조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모두 없앤 건 아니고 사실은 아까 얘기한 그 기초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장해주는 지켜주는 선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재정구조 조정은 다들 말은 쉽게 하지만 잘 이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8조, 6조, 15조 합쳐서 약 30조 가까운 돈인데요. 이따가 뒤에 끝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재정의 구조는 세금 구조도 문제지만 재정의 구조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박정희 시대부터 71년도부터 쭉 추적을 했는데 복지가 약간 퍼센티지가 증가한 거 말고 나머지 구조가 거의 변함이 없어요. 왜 불필요한 이런 부처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런 비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유 및 신규 재원 활용은 뭐냐면 이게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명목 소득 증가에 따라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합쳐서 저희가 필요 재원을 30만 원일 때 187조인 부분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까 이제 저는 재정을 마련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걸 투자로 볼 거냐 비용으로 볼 거냐의 논쟁은 있을 겁니다. 회계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 쓰는 돈을 투자로 볼 거냐 비용으로 볼 거냐인데요. 저는 뭐 해크먼 교수 같은 사람들이 보육 같은 경우 16배 투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복지 대부분이 투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진보 세력이나 이쪽 뭐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기업에 주는 돈, 부유층에 주는 돈은 낙수 효과가 있다고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이 이렇게 복지로 가는 돈은 아직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앞으로 연구가 돼야 될 것이고요. 다만 앞부분에 윤영중 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빈곤도가 감소한다든가 소비가 증가한다든가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투자 효과가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공정한 세금 제도로 가보면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역외 탈루 방지, 임대소득 탈루 방지, 뭐 간이가세 제도 폐지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역외 탈루 방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역외 탈루 관련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고 국세청이 상당히 많은 기밀비를 써갖고 그 돈을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징한 돈이 2018년도 기준으로만 1.3조에 달합니다. 그걸 다 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탈루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00 이상만 탈루해도 50%까지 이 과태료를 물리는데 우리는 5억 이상을 탈루해야만 4%, 7%이 과태료를 물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정도의 어떤 강력한 그 추징을 한다면 사실 저희가 보수적으로 2.1조로 잡았는데요.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찾아내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절대로 허황된 숫자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임대소득 탈루 방지 같은 경우에는 임대소득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06년에 나온 보고서에 보면 한 4.8조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 중에서 보수적으로 2.1조로 잡아서 만약에 이제 그 2012년에 30만 원일 때 2.1조 이렇게 잡고 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간이과세 제도 폐지 같은 경우에는 4.2조를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뭐 계속 증가하기는 어려운 문제라서 그 고정된 액수로 잡았고요. 숨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FA라고 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1,000만 원 넘는 것들을 계속 누가 현금 거래를 하는가를 추적을 하면서 추징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수문재원의 규모를 확인을 하고 추징할 수 있는 범위를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강한 그 추징, 강한 과태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복지 대체인데요. 복지 정책의 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18조가 있고 아동수당이 3조가 있고 생계급여가 이제 최소 3조에서 8조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요. 뭐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액수이기 때문에 2.8조로 이제 잡고 있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회보험 사각지대라고 해서 두루누리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세 그 자영업자들과 고용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세원이 좀 더 노출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대체하면 그 사회보험 주던돈을 대체를 하면 이제 이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1조에서 1.9조 정도 지금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지 정책 모든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볼 때 충분히 기본소득으로 지출되는 돈으로 대체를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소득보전 성격의 비과세 그 감면인데요. 최근에 올해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EITC라고 해가지고 그 일정한 소득이 안 되시는 분들을 소득을 보존해주는 정책인데 영미권에서 있던 정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급속도로 팽창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주로 그 나눠주는 시기가 9월, 10월입니다. 그래서 추석 때 그 뭐 누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정부의 그 지지율이 약간 올라간다. 저것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부가가치세 정비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부가가치세에서 그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 구입했을 때 의제 매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생각했던 비과세 감면 35조 말고도 보이지 않는 비과세 감면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한 거고 유가보조금이나 뭐 기타 비과세 정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5조나 4조 정도 그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 감면도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비과세 감면도 사실은 차라리 그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그 농어민 유류세 보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부분들을 그냥 나눠줬을 때 어떤 분들은 부족하고 어떤 분들은 그 부분을
조금 잘못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정확하게 그 액수로 지급해서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일몰 도래 세제들을 이제 계속해서 저희 없애 나가고요. 그래 하고 그다음에 교통에너지 환경세라고 해서 이 우리가 기름을 쓸 때 그 내는 돈 중에서 이게 대부분 교통특별회계로 가는데요. 교통특별회계에서 한 30% 정도 되는 돈들이 안 쓰여지고 계속해서 좀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도로를 건설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제 뭐 남북 문제 해결되면 철도는 조금 앞으로 뭐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언제 가봐야 하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1년에 1.5조 정도는 충분히 이제 감내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재정 구조 조정인데요. 지금 기금 및 그 특별회계 정비 관련해서 지금 기금들 중에서 기금하고 특별회계 중에서 그 증가하는 그 쓰이지 않고 계속 축적하고 있는 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만 막 1,000조를 모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중앙 정부도 지금 한 그 800조 가깝게, 지방 정부도 저희가 이번 주에 발표를 할 건데 거의 기금까지 포함하면 80조가 넘는 돈을 안 쓰고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중에 일부를 활용한다. 모두 쓴다고 하는 건 좀 허언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액수를 저희가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보존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융자를 하는 사업이 1년에 한 35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융자를 해주고 융자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죠. 융자 예산이. 그 부분을 2차 보존으로 전환해서 이자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걸 매번 활용할 수는 없고 단시간 2021년, 2023년 한 4, 5년까지 정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2028년에는 뭐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설명한 대로 기금 및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87개나 되는 지갑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반 회계만 보고 있는데 특별회나 기금 87개가 있고요. 그 기금 중에서 계속해서 돈이 늘어나면서 쓰지 않는 돈들이 있고 그 부분을 전부는 아니지만 그 증가분의 일부만큼이라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중에 일부를 이제 국민소득의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 지출해서 5조 6조 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지방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지 재원이 이런 분이 늘어나지만 동시에 중앙이 복지를 해결해 줬을 때 지방의 복지 재원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따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여기 복잡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융자 사업 2차 보전 전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년에 10조, 15조, 10조, 5조 이 정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이 이제 고갈되면 끝나는 것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 재정 증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앙 정부에서 재정이 1년에 보통 6에서 8%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평균 증가율이 8%지만 그것까지는 굉장히 낙관적이라고 보고 그 중기 재정 계획에서 인정하는 퍼센티지 정도를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낮춰서 저희 활용을 했을 때 2021년에 9조 이렇게 해서 그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연차별로 그게 누적되기 때문에 액수가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지방 정부에서의 증가분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지방 정부도 세제 이용이 언제까지 남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사회복지 재정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지난 17년에서 20년 3년간 증가가 12.2%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것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도 14.3%예요. 그래서 이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만 넣은 건데요. 농업이라든가 R&D라든가 그 다음에 SOC 건설하는 SOC까지 포함을 하면 퍼센티지가 좀 더 높아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복지는 물론 사회보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 때문에 크게 증가를 했는데 다른 재산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출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몇 푼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크게 늘어날 재정에서 그 쓰임새가 계속 그쪽으로 가는 부분들 이게 주로 경제 분야입니다. OECD에서 그 경제 분야에 쓰는 예산의 비중이 한국이 지금 20% 가까운데요. 많이 줄어서 20%인데 그나마 줄어서 OECD 평균은 10%고 주요 국가들 우리랑 비슷한 소득 수준에 있는 국가들은 6%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산 낭비가 계속됐을까? 그 예산 낭비가 개별 사업마다
뭐 공무원들의 부정이나 비리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해법이 없다고 봅니다.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특히 경제 분야에 다른 곳은 그 경제를 시장에 맡기고 이 정부는 안전망을 포함해 가지고 이 지속 가능성에 비중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경제 정부 예산을 안 쓰면 왠지 불안한 느낌을 그 71년도와 지금이 거의 비슷한데요. 그 경제 쓰는 예산의 비중이 71년도 280불이었습니다. 지금 3만 불인데 3만 1,000불인데 100배를 넘게 쓰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280만 원 연봉 받던 사람이 3억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80만 원 받을 때 뭐 해야 됐을까요? 돈을 다 먹는데 써도 돈이 부족하겠죠. 근데 100배의 소득이 증가했는데 계속해서 만약에 쓴다. 그러면 아마 100배로 비싼 걸 사 먹거나 100배로 많이 먹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낭비 시작은 거기서부터였다고 저는 보고 액수는 비록 적지만 쓰임의 방향을 바꾸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마지막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